4천루가 진리한 산악도시 두바이입니다. 하지만 지구 온도가 3도가량 올랐을 때 높이 800m가 넘는 부르즈할리파의 하층까지 물에 잠기게 되는군요. 자, 두바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로 가보시죠. 미국 수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은 아예 호수가 돼버렸고요. 카리브의 보석 쿠바의 아바나 대성장 광장 그냥 수중 도시가 된답니다. 자, 이 이미지들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영국의 한 비영리 연구단체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치와 지역별 조도 등을 종합해서 전 세계 190여 개 도시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각화한 건데요.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 차례 발표된 데 이어서 올해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총회를 맞아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당 연구단체는 지금부터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세계 8억 명의 거주지가 그대로 숨을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현재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오른 수준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최대 2.9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기준점에 비해서 1.5도 오르는 것이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 한 1.2도까지 올랐다. 그런데 작년에 1.5도가 돌파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 이 좀 과장됐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두바이죠. 두바이도 그 빼어난 빌딩들이 잠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보겠습니다. 국가 문제로 오는 2045년까지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를 추진 중이지만 각종 정책적 한계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침수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주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정부도 서둘러 침수 예측을 반영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만큼 위험하고 어디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 장비를 갖춘다든지 하면은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태풍 등의 대노출 지수와 인구, 산업 등 재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도 지수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도화한 겁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예상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모릅니다. 해안가 주변 부동산 거래나 가격, 재산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원과 종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부동산 가격의 걱정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공개를 못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피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공개가 되면은 그런 이용 지역은 차츰 이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에서의 개발 행위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책 실현의 기초는 어느 지역에 어떤 방안을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즉 지역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에 있다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시는지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닥칠 해수면 상승의 위험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해안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주연뉴스 예, 송도 아파트 집값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게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10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송도 쪽은 좀 송도 청라 뭐 이런 쪽, 영종도 이런 쪽은 사람들이 좀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조금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 뭐 이런 쪽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송도랑 우리랑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별로 그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금 괜찮은 거하고 갑자기 이렇게 임계점이 와서 팍 덮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가 오리라고 예고됐지만 그래도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100년 동안은 사람들이 아무 못 느끼는 것이죠. 올 때 비로소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재난은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열어주십시오. 남극과 그린란드 등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며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50년에는 해안선 모습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극 대륙의 빙하 모습의 변화를 보여주는 위성 영상입니다. 서쪽 파일 아일랜드에서 붉은색 영역이 늘어납니다. 이전보다 빙하의 양이 급감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지난 30년간 남극에서는 무려 2.7조 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빙하 감소 속도는 과거보다 두세 배 급증했습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녹아내린 빙하는 바다로 흘러들었는데 인천의 수면이 최근 30년 사이 매년 3.06mm씩 상승하는 등 주변보다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얼음이 높으면 그 근처에서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해수면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제 열대, 태평양 지역, 아열대 지역까지 시간이 많이 높아져요. 그 여기에 저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은 온난화가 가속화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극지역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면 오는 2050년 인천의 수면은 무려 4cm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10%나 높은 수치이며 뉴욕과 런던, 시드니, 싱가포르보다 더 심각합니다. 해수면이 4cm 높아지면 일부 해안은 물에 잠겨 우리나라 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 해안가는 식수가 잦아지고 해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나 해일이 몰려올 때 겪게 되는 극한 해일고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높은 파동도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이제 실수되는 지역들이 생길 것입니다. 연구진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 인류는 극심한 기후재난에 더해 해수면 상승이라는 2차 재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극지방의 그 빙하가 녹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간빙기, 소빙하기, 소빙하기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그 사이가 따뜻해지는 간빙기잖아요. 그 간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이 빙하가 녹는 이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빙하가 녹는 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녹아내리기 때문에 지난 10년이라고 그랬나요? 30년이라고 그랬나요? 인천 해수면이 한 3, 4cm 높아졌다고 그랬죠. 그죠? 또 앞으로 한 3, 4cm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10cm 높아지면 그게 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cm 정도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뭔데? 그까지 우리 보면 방파제가 2m 막 이렇게 돼요. 저도 해안을 쭉 따라다니는데 방파제가 2m 이렇게 높거든요. 그럼 10cm 높아진들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압력이 심해지니까 지방 붕괴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저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압력 때문에 더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요. 이런 해일이라든지 쓰나미, 홍수 같은 게 오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그죠. 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전에는 견뎌내었던 토질들이 나무들이 이제는 더 견디지 못하는 임계점이 와서는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참고 참았는데 여기까지는 못 참겠다는 게 자연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인천 쪽에 해수면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좀 신기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축사에서 메탄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소가 밀집된 곳일수록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소들이 많이 몰려있는 저 지점에서 그 메탄 농도가 5000 ppb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0 ppb를 거의 한 두세 배 상회하는 주변 축사 11곳에서 측정한 결과 메탄 농도가 모두 일반 대기수보다 높았고 3배 가까운 수치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 메탄은 습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축사나 쓰레기장에서도 다량 발생합니다. 온실효과로 이산화탄소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2015년 기준 축사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12%에 달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전 세계 소 사육도 수는 14억 3천만 마리였지만 2021년에 15억 2천만 마리로 1억 마리 더 늘었습니다. 국가가 자산이 될수록 더 육류소비인들은 축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땅을 쓰는 게 한 대륙 면적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소를 키워온 박일진 씨. 대규모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알게 된 이후 사육하는 소를 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축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모를 적정하게 맞추면서 관리하는 정책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지만 과도한 육류 소비 문화가 달라지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축산 생산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건 소비자들 책임이기도 하죠. 동시에 또 생산자들 책임이기도 하고. 전 세계도 메탄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식량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자는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유현준입니다. 예, 축산업이 내뿜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고요. 이 메탄, 소가, 돼지, 이런 가축이 내뿜는 메탄, 이 트림, 방귀, 이런 거겠죠, 그죠? 그게 자동차의 매연 있지 않습니까? 트럭, 버스, 이런 승용차,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14억 마리가 15억 마리, 2021년에 15억 마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 작년까지 2023년까지 17억 마리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죠? 축산업의 문제는 자체 메탄가스를 많이 낸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소를 키우려면 이런 나무들을 베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이런 콩을 재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대 우림이 계속해서 파괴되어지면서 이중적인 문제를 갖는 거죠. 그죠? 나무를 베버리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육류 소비를 조금 줄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내 기준이다. 육류를 조금 줄이자. 줄이면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소고기 이런 것들이 돼지고기 이런 게 발암물질 2급이잖아요. 그죠? 2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줄이고 그럼 이중적인 이득이 있겠네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드시고 싶을 때 마음껏 드시되 조금씩 줄인다. 이 채식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도 챙기고 또 자연 보호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테마를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AI가 지금 사람 일자리의 8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모든 일에서 AI가 사람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게 가능하다면서 AI에 사람이 밀릴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의 예로 의사와 회계사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대체할지 궁금합니다. 네. 인공지능 회사 대표의 이 말도 특히 눈에 띄네요. 네, 챗 GPT로 그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은요, 창의적인 분야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AI가 더 쉽게 해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9년 전이었던 2014년에 샘 알트만 본인이 똑같은 컨퍼런스에서요, 사람은 창의성과 판단력이 필요한 일, AI는 기술적인 일을 나눠하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경계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자기 자신부터 챗 GPT-4 수준의 AI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비노드 코슬라나 샘 알트만이나 지금 인간이 하는 일 대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인들 대다수가 농부였는데 1970년대가 되면 이미 농부는 4%에 그치는 수준이 됐다. 다들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새로운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일자리라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변신해왔고 이번에 그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지대로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AI의 개척자들인 샘 알트먼이나 비노드 코슬라 같은 사람들은 물론 지금보다 더 엄청난 부를 갖게 될 겁니다. 부의 불평등이 매우 커질 거란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테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초과 수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된다. 여러분, 인공지능 제가 2014년에 거대한 기회라는, 거대한 쓰나미, 거대한 기회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주제가 기후위기하고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지 않느냐, 우리는 창조지능, 대책이 딱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창조지능을 개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공감지능,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주제넘게 대책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벌써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에 바빠서 오늘도 먹고 살기 바쁘고 고단하게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이런 발전들이 있는 걸 보는데요. 왜 이렇게 발전을 하냐면요. 여기 돈들이 다 몰려요. 저와 여러분 내는 세금들,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투자해가지고 잘못된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나는 못 벌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가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그런 오픈 AI 같은, 샘 알트만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개발하는 이런 인공지능 회사로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얼마까지 들어가냐면요. 오픈 AI에 1000조 원이 들어갈 거다. 1000조 원이 투자될 거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돈을 그렇게 노다지 쏟아부으면 어떻습니까? 최고 인력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 개발을 밤낮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인간의 세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돼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경각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챗 GPT에요. 미국 연구팀이 이거 아닌데, 그게 방금 너게 맞는데, 순서대로 다시. 챗 GPT에요. AI 포라까지.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AI의 역습으로 올해 들어서만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고 특히 고학력, 고임금인 화이트 칼라 직종에 경보음이 켜졌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텍스트 몇 줄을 입력하자 영화 속 장면 같은 영상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가 일주일 전 공개한 최신형 인공지능 소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영상업계 종사자들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거란 위기감에 시스템을 파괴하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 마치 산업혁명장치 러다리 운동을 연상합니다. AI는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 걸까요? 챗GPT와 소라는 대표적인 생성 AI 시스템입니다. 기존 AI 기술이 데이터를 학습해 모방하고 예측하는 수준이었다면 생성 AI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인간이 만들 수준의 뭔가인 콘텐츠를 더 빠른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I thought getting super intelligent AI was way in the future. I think there's probably about a 50% chance we'll get to that point sometime in the next 20 years. And then nobody really knows what will happen. 빅테크 업계에선 올해 들어서만 36,000여 명, 지난해부터 30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칼바람은 AI 때문이라는 분석이 부대적입니다. 기업들은 AI 투자에 격차를 가하려면 이와 무관한 인력은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we are able to create capacity from within, and so some of it is refocusing and reprioritizing within the company, making sure we can make the investments we need. AI의 역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고즈만 사스는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전 세계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AI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간지능을 모방하는 생성 AI는 특히 고학력 사무직 일자리, 화이트 칼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꼽힙니다. Most people heard, first it's going to come through the blue-collar jobs, then the very high skill, like really high IQ, white-collar jobs, and it's very often, maybe never, it's going to take the creative jobs. And it's really going exactly the other direction. AI 전문가들도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뀔지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s the world gets closer to AGI, the stakes, the stress, the level of tension, that's all going to go up.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more resilience, more time spent thinking about all of the strange ways things can go wrong, that's really important.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AI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AI는 일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기술 발전은 산업의 변화를 초래하며 인간은 창의성과 감성적인 역할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AI와 협력하며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것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JTBC 김서연입니다. 예, 인공지능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성과 감성 이 부분을 더 개발해서 강화하면 된다. 이게 챗GPT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준 답을 제가 입력해가지고, 그죠? 그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문제점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데이터들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샘 알트만 같은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면서 빅브라더가 될 것입니다. 좀 한 10년쯤 지나면요, 인공지능 로봇들 한 100명 정도 끌고 다니면서 어떤 이렇게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데모부대가 딱 호의를 받으면서 이 샘 알트만 같은 이런 사람들 앞으로 미국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호를 받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그에서 보죠. 미국
인공지능연구팀이 이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5종류의 아픈 상황을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에게 각각 물었더니 의학 지식에 대한 질문에 AI가 사람 의사보다 답변을 더 잘했는데요. 환자들에게 어느 쪽 의사가 공감 능력이 좋아 보이느냐, 이 질문에도 AI가 9.8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연구팀의 실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팀이 엄마들에게 자신의 아기와 남의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뇌를 분석했습니다. 타인의 아기에게 볼 때도 활성화 됩니다만 자신의 아기에게서 압도적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바로 사랑과 공감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공감 능력은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표정과 몸짓을 볼 때 활성화되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강력하게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도 사람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시를 받고 짓는 웃는 표정이나 화난 표정은 쉽게 인식할 수 있어도 자발적인 표정, 그러니까 실제로 슬픈 것, 화난 것, 이런 것에 대한 정확도는 낮습니다. 사랑과 애착, 이게 있어야 좋아서 웃는 건지 쓴 웃음을 짓는 건지 구별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 수준까지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반응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인풋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지 이제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역사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있고 핵심은 사랑과 공감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예, 사랑과 공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그런 핵심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좀 낮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언어로 다 표현이 되고 또 이런 이미지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면 보통 사람 표현력이 떨어지는 감정 표현력이 떨어진 사람보다 훨씬 더 표현력이 뛰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당장 의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의사가 훨씬 더 이렇게 환자들에게 더 감성적으로 공감해줬다 이런 게 이미 데이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고양이하고 개를 잘 구별을 못했어요. 정말 구별을 못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것이든지 다 구별을 해내잖아요.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끝없이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부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감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짜일지라도 느껴질 때는 진짜처럼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리액션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못 미치겠지만, 그럼 그것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아주 뛰어난 리액션, 공감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로봇에 장착되는데 그 로봇이 휴머노이드. 사람 닮은 로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엄마보다 더 사랑이 풍성해. 엄마를 버리고 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임계치가 제가 한 10년 전쯤 청년들하고 한참 공부를 할 때 2045년으로 2045년이 되면 임계점이 와서 폭발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게 그때마다 코스을 쳤어요. 웃기고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고 있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조 정도의 돈이 쏟아 부어지고 들어가면 결국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챗GPT를 만든 회사가 또 한 번 일을 했습니다. 이번엔 문장을 입력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매머드가 나오는 이 영상, 영화 속 CG일까요? 네, 여러 마리의 매머드가 눈덮인 초원을 밟으며 다가온다. 낮은 카메라 앵글, 오후의 햇살 이런 단어를 넣었더니 AI의 400글자와 함께 넣었더니 만든 영상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푸른 사막의 30살 우주인의 모험을 예고편 스타일로 이렇게 입력했더니 17초의 영화 트레일러를 만들었습니다. 도쿄의 거리, 심해의 문어, 애니메이션까지 대상도 다양합니다. 오픈 AI가 소라라고 소개한 이 모델,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모델은 테스트 단계인데요. 그래서 지금 혐오 콘텐츠를 걸러내고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영상을 만든 시간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 안에서 컴퓨터 한 대로 영화를 만드는 날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픈 AI에서 이제 챗GPT 말고 소라라는 영상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오픈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주 고편이 안 됐는데요. 오후의 햇살, 낮은 각도, 그리고 메모드 몇 마디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주면서 야 해봐 그랬던 저런 영상을 명령만 내리니까 저런 영상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흥분되기도 하지만 저런 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아찔하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아찔한 생각들이 많이 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거요. 주변을 둘러본 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로봇. 사이버트럭 공장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활보합니다. 로봇이 손가락을 끌더니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해 달걀 삶는 기계에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안정된 자세로 스쿼트하는 모습도 선보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옵티머스라고 밝힌 휴머노이드 로봇 2세대 영상입니다. 지난해 첫 실물 공개 당시에는 스스로 걷지 못해 직원들이 들어서 옮겨야 했는데 올해 9월에는 요가하는 모습까지 발전했고 이번에 더 사람의 움직임에 근접하게 진화한 겁니다. 테슬라는 이번 영상을 공개하며 걷기 속도가 30% 빨라졌고 무게도 이전 버전보다 10kg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을 11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손가락에 촉각 센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져 혹시 편집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옵티머스 수석 개발자라고 밝힌 줄리안 이바르트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고 영상은 실시간 모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른바 테슬라 보스로 불리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1년 공개한 테슬라 AI 프로젝트로 공장 내 단순 노동이나 가사 도우미, 나아가 인간의 동반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미래사회에선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비율이 1대1을 넘어설 것이라며 미래에 어떤 경제가 펼쳐질지 지금은 알 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로봇의 가격은 앞으로 3에서 5년 사이 $20,000, 우리 돈 2,64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BS 이종국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프로그램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기계로 된 로봇이잖아요. 이제 둘이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쟤들 데리고 다니는 거죠. 개모원으로 그죠. 쟤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서비스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만들어서 돈 왕창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옵티머스라는 로봇에서 사들이고 또 돈 쏟아부어가지고 쭉 개발해서 쓸만하면 이제 노동 현장에 투입하고 노동자들은 다 이렇게 싹 해고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 거 보시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독일 BMW가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인간형 로봇을 투입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아시오스는 현지 시간 23일 BMW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스파턴버그 공장에 인간형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인간형 로봇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로봇은 키 170cm에 무게 60kg로 두 다리로 걷고 5손가락의 손을 사용해 기계를 조립하며 5시간마다 스스로 충전소를 찾아가 충전하는 기능을 지녔습니다. 해당 로봇은 AI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가 제조한 것으로 BMW 제조 시설에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BMW의 제조부문 최고 경영자는 자동차 생산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로봇은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로봇의 최대 소비처입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2022년 한 해에만 13만 6천 개의 새로운 산업용 로봇을 설치했는데 이는 전자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치솟는 인건비에 대처하기 위해 로봇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자동차 업체들이 부족한 인력을 신규 채용 대신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BMW 경영진들은 휴식이 필요 없는 인간형 로봇의 생산 라인 투입을 앞두고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얻는 이득이 로봇을 수리하거나 프로그래밍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로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 흐름이 여러분에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긴장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긴장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번 찾아보시고 난 어떡하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기후위기를 살펴봤고요. 인공지능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재앙이자요. 하나 인구 절벽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양군 청계면의 주택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길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는 7명이었었는데 21년 3명, 22년 2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출생하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에는 청계면에는 출생아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영양군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고작 29명밖에 태어나지 않았고 경북 평균을 웃돌던 합계 출산율까지 3년 전부터 급격히 떨어지며 울릉도 다음으로 적은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출산 꾸러미 이런 걸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할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에 입학생 1명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이 동네에 학년 인구 중에는 입학생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이곳 임동면에는 30여 년 전 초등학교만 6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이 학교 하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도 10년을 견딜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금방 그 동네도 소멸되는 현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아이는 없는데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성군 전곡면의 한 마을. 주택과 가축을 기르던 축사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런 빈집이 의성에만 2,000곳 넘게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의성군의 고령화율은 45.5%, 국민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건데 전국 1위입니다. 소고령화 사회라 가지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사망에 따라서 자꾸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해에는 영양군 인구와 비슷한 15,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때문에 한겨울에도 더웠다는 놀이방, 지금은 냉기가 돕니다. 아이들이 여기 꽉 찰 때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보일러를 많이 안 올려도 추운 걸 잘 못 느꼈는데 저도 애들이 답답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3층짜리 어린이집인데 한 층은 진작에 비워야 했습니다. 올 3월달부터 텅텅 비어 있었어요.
네, 아예 인천이 다 비었었어요. 인원이 급속도로 줄다 보니까 200명을 돌봐왔던 대구의 이 어린이집, 3년 전부터 아이들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올해 신학기 원세는 35명뿐이었습니다. 인건비나 유지비를 들일 수는 없다 보니 적자가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 쌓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있는 돈을 다 갖다 넣고 했는데도 해결점이 없어서 초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전국에서 2,000개 넘는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박 사장님께서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건물은 그냥 사람하고 연결을 안 시켜도 되는 게 건물이라면 건축은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이 건축이다. 사람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건축물이다. 그런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저도 아주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요. 많은 건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물이었지만은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건물, 시멘트, 건물만 남는 그게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축구 한번 하려면 가서 미리 축구 이번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시간 예약해놓고 부탁을 하고 가서 부탁을 해도 거기 관리하는 분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우리 쫓아내버리고 그랬던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구가 많을 때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운동장에서 축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운동장이 아무런 학교 운동장이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떠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8년째 주민등록상 출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 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자 수는 23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향 곡선으로 처음 꺾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반으로 뚝 달려나간 수준입니다. 인구 감소 수준은 지난 2022년에 이어 11만 명 수준, 2년 연속 웬만한 중소도시 한 개가 사라진 셈입니다.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나이를 먹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사상 처음으로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632만 명, 20대 인구는 6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인구에서도 좀 비슷하게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7개의 시도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새롭게 진입한 충북 경남을 포함한 8곳이 초고령 사회, 대구, 서울 등 8곳이 고령 사회, 유일하게 세종시만 고령화 사회 기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70만 3,20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주요 지역으론 경북과 경남, 부산, 전북 등이 꼽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올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란 점을 인구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네,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꾸 수도권으로 옮기니까 더 빨리 지방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10만 명 정도니까 기초자치단체니까 지방의 군 단위가 하나씩 1년 만에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을 한 메가 시티로 만들어서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보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묶어서 그 단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개교 40주년을 맞은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는 지방 소도시뿐 아니라 서울의 초등학교도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지난해 707만 명으로 10년 새 23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올해는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 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맞물려 필수 의료 차질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선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잇따라 분만 진료를 덮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만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481곳, 10년 전과 비교하면 61% 수준에 그칩니다. 분만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5분의 1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분만 수가가 80만 원 선이니까 거기서 5분의 1이 줄으면 실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죠.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를 준비하는 전공의 부족 상황도 갈수록 걱정입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필수 과목 전공의 가운데 90% 가까이는 소아 청소년과였습니다. 올해 역시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26%. 가뜩이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필수 의료 인력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나 필수 의료 대책이 과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 또 인공지능 위기, 그리고 저출산, 인구 절벽 위기를 살펴봤고요. 이게 크게는 전 세계적인 또 한국적인 그런 큰 흐름인데 당장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체감도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요, 국회의원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이 그 인천 바다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꼬로록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인천이 이렇게 우리가 해수면이 높아져서 물에 잠기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 나 같은 정치인을 뽑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후보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쪽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간담합니다. 저는 이런 잘 못 느끼거든요. 인구절벽도 잘 못 느껴요. 우리 시의 인구는 계속 늘어요. 그리고 뭐 학교도 새로운 학교 짓고 막 그래요.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못 느낀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직접적인 인공지능은 관련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뭐 콘텐츠 쪽에 일을 한다든지 음악, 미술, 예술 계통이라든지 당장 회계사, 변호사, 의사들이요 저렇게 위기감에서 저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또 인공지능 문제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걸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리미리 부탁을 해놓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니까 여러분도 책임지고 자녀도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씩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멘. 그러나 매 순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지는 않아요.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면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매 순간 매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보호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 판단을 하고 또 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먹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을 먹는 저도 잘 안 돼요. 맨날 힘이 들고 스트레스 하니까 맨날 자꾸 씹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데요. 조금씩 절제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천조를 쏟아부어가지고 하는 쪽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을 대부분 돈 벌어먹는데 돈 쓰고 조금 남는 거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시간 조금 내어서 공부하는 거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내 머리를 그래도 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도 좀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되는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 손잡고 가시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보면 이건 하나님 진짜 도와주셨네. 쓰나미가 나오고 막 갑자기 길 가던 사람들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칼 맞아서 죽고 이렇게 쓰러져서 맨홀에 빠져서 죽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도와주셨구나. 전쟁이 일어나서 죽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죠? 이런 사태들을 보면 정말 저 착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옥상에 떨어져서 죽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게 우리 삶에서 훨씬 더 많다고요. 아멘. 교회에서는 맨날 간증을 하지만 사회 나오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부인할 수 없어.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 때문에 인구절벽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지금 해야 될 건 여러분이 해나가셔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 세계적인 현상, 기후위기와 또 인공지능 위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인 인구절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막중한 재앙과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 삶에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 도와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살겠지만 또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한 번씩 하나님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미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손잡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그런 큰 일들도 능히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들 능히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고 없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